네, 안녕하십니까. 네, 11주차 후반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제 대금 결제에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세 가지 유형, 현금 거래, 그리고 신용 거래, 그리고 신용장 거래, 이 세 가지 신용 거래는 이제 서류 거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서류 거래, documentary transaction, 그리고 이제 신용장 거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금 거래, 서류 거래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국제 대금 결제 관련해서 신용장 거래가 대부분의 거래에서 신용장 거래가 이용이 되는데 이 신용장 거래라는 게 무엇이고 신용장 의의서부터 시작해서 신용장 발전 그리고 신용장에 관한 당사자들의 법률 관계 이에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규범이 UCP ICC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UCP라는 규범입니다. 통일 신용장 규칙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것인데 이 법을 중심으로 신용장상의 법률 관계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법률 관계 당사자들 법적 주체들이 어떠한 법률 관계에 놓이느냐 권리 의무 관계에 놓이느냐 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국제거래법 그리고 국제거래를 공부하니까 국제 거래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그러니까 무역이라고도 우리가 불릴 수 있는데 국제 매매 거래죠. 매매 거래, 상품을 사고 파는 매매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매매 계약을 살펴봤고요. 국제 매매 거래의 특성상 이제 우리가 운송 관련한 법제, 보험 관련한 법제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매도인 부분이고요. 매수인 부분은 이제 대금을 지급해야죠. 이 대금 지급은 이게 국제 매매 거래가 되니까 국제 대금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국제 대금 결제 관련해서 현금 거래, 서류 거래를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용장 거래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관련해서 신용장이 이용되고 국제 매매 계약의 특성상 여러 가지 특이한 현상 그리고 관련된 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용장 거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장 거래를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신용장이 뭐냐? 신용장의 의의를 알아야 되겠죠. 이 신용장은 금전적 지급을 하겠다는 은행의 서면 약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겠다. 서면으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장을 한 당사자, 즉 개설은행이 다른 당사자, 수익자, beneficiary라고 하죠.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는 beneficiary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설은행은 issuing ban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설은행이 다른 당사자, 즉 수익자에 대해서 신용장상의 조건이 충족된 때에는 그의 지급 요구를 만족시킬 것을 서면으로 확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확약하는 거예요. 뭘 확약하느냐? 돈을 지급하겠다. 신용장이 뭐 100만 달러, 50만 달러 이렇게 발행되면은 100만 달러, 50만 달러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단 신용장상의 조건이 충족된 때 이게 중요합니다. 신용장상의 조건이 충족돼야 돼.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급하는 개설은행이 있죠. 개설의뢰인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매수인이 되겠죠.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자신의 거래은행, 개설은행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해달라, 신용장을 개설해달라 합니다.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설의뢰인의 신용을 자기 신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약정을 하는데 신용장 발행을 통해서 개설의뢰인은 수익자로 하여금 개설은행의 신용을 신뢰하여 자기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대금 지급에 관해서 매도인은 불안하죠. 먼 원격제에 있는 매수인이고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지. 그런데 개설의뢰인이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면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돈을 지급한다라고 하니까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은행이라는 건 여러분 안심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죠. 또 국제은행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장 개설을 통해서 매도인은 이제 대금 지급 불안을 덜 수 있고요. 매수인은 그 하자 있는 뭐 서류랄지 이런 어떤 매도인의 의무 제공 관련해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매입은행이 뭐 서류 조사 의무가 있고 서류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조사 의무 은행 네트워크를 통해서 매도인이 제대로 된 서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서로 신용장 거래하게 되면은 어떤 수익 효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익자는 매도인이 되죠. 그러니까 매도인의 대금 지급 불안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매도인에게 보다 이제 더 효익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07년 7월 1일 발효한 국제상업회의소 개정 신용장 통일칙 UCP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 효력 있는 신용장 통일칙은 UCP 600입니다.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은 제2조에서 신용장을 그 명칭이나 표현에 상관없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지급을 예정하겠다는 발행은행의 확약을 구성하는 취소 불능의 모든 약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신용장의 명칭, 표현 뭐 이런 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국제법 공부하시면 이 조약이 뭐 컨벤션으로 됐다가 어그리먼트라고 됐다가 뭐 컴팩트라고 됐다가 언더스탠딩이라고 됐다가 뭐 다양한 명칭 표현이 있지만 그 법적 성격이 뭐냐 이런 독립적으로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신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칭이나 표현에 상관없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지급을 이행하였다는 발행은행의 확약 그리고 신용장은 취소 불능의 모든 약정 취소 불능이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은행이 한번 확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뭐 취소한다 할자면은 매도인은 여전히 불안한 것이죠. 자, 신용장의 역사라고 할까요? 신용장의 발전에 관한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중세시대의 신용장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장은 원래 환어음에 대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서류거래와 관련해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환어음은 통화로서의 기능을 하여 유동성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또한 통화로 이용되었던 교환수단으로서의 금이나 은이 갖는 도난의 위험을 제거했다. 그러니까 통화보다 훨씬 더 도난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금이나 은은 한번 도난당하면 뭐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발행인의 신용에 따라 환어음은 높은 율로 할인되거나 또는 아예 상거래에서 거절되곤 하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어음은 실제 인수 또는 지급이 있기 전에 지급인으로 하여금 환어음에 대하여 지급하거나 인수할 것을 선언하도록 하였는데 그러한 선언이 바로 신용장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용장은 환어음과 함께 발전해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장에는 상업신용장, 보증신용장이 있다 이렇게 봐요. 중세 시대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신용장은 주로 신용장의 개설인인 상인이나 은행이 자기 대리인에게 신용장을 줌으로써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매도인과 거래하도록 하는 매수인 신용장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 신용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신용장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면은 그 매도인에게 그 개설 사실을 통지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 초창기에는 이 매수인 신용장, 그러니까 은행이 매도인을 수익자로 해서 신용장을 발급하고 그 통지은행을 통해서 신용장 개설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에게 신용장을 발급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매도인에게 제공되는 새로운 형태의 신용장인 상업신용장이 나타나면서 Commercial LC라고 하죠. Letter of Credit, 신용장은 LC라고 부릅니다. 매수인 신용장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신용 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 국제거래에서
오직 신용외환 거래는 제한된 범위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매수인의 신용을 은행의 신용으로 대체하는 신용장의 등장으로 국제거래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의 어떤 은행을 통한 신용장 거래, 은행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러니까 의심이 사라질 수 있고요. 국제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장을 국제거래의 혈액이다. blood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trade. 뭐 이렇게 불러요. 국제 무역의 혈액. 이렇게 불릴 정도로 신용장은 무역의 융성,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보증신용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증신용장은 신용장 특수한 형태입니다. 스탠바이 RC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 보증신용장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업신용장은 상사매매에서 물품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건설계약 등의 계약에 따른 일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신용장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보증신용장이다. 스탠바이 RC. 그래서 이 보증신용장은 여기에도 나왔지만 뭐 건설계약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 그 중동 특수 붐이 있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중도에 가서 건설 계약을 수주해 가지고 국가 경제 발전에 많이 이바지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건설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건설 계약에 그러니까 이 건설 계약은 도급 계약이 하나인데요. 이 도급인들 중동의 무슨 정부랄지 부호들이 건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의심을 가지면서 만약에 이행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은행에 보증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많이 이용되었어요. 이 은행이 보증신용장을 발행해서 뭐 건설 계약이 체결되고 그랬습니다. 이 보증신용장은 그렇기 때문에 뭐 신용장도 그렇지만은 상업신용장은 특히 대금 지급 관련해서 은행이 보증을 하는 것이죠. 이 보증신용장은 대금 지급 이외에 여러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다 보증하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은행 보증, 보증신용장 이건 같아요. 근데 이제 보증신용장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미국 법상 미국 은행 등이 일반적으로 보증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증을 하면서도 보증, 개런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보증신용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신용장은 그 용어는 다르지만 그 법적 성질은 뭐 독립보증, 요구불보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독립보증, 요구불보증 같은 뜻이고요. 또 다른 말로 은행보증이라고도 합니다. 뭐 뒤에 시간이 나면은 이 보증 부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장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신용장 어떤 기능을 하느냐? 자,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서류 거래의 경우에도 매도인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한 후에 매수인이 파산하거나 또는 가격이 하나 가는 등의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이행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 추심은행이 일람 출급식 환호음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람 후 정기 출급식 환호음에 대한 인수를 거절하고 계약의 목적인 물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도 있겠다. 거절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네, 잘렸네요. 물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적인 지체 그리고 소송 후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앞에 나온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서류 거래만 하게 되면은 여전히 매수인의 파산, 불이행 이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은행을 통해서 미리 그 신용장을 개설 받아두면은 이제 무조건 지급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은행 공신력 있는 은행에 지급하게 하기다. 그렇게 되면은
어,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신용장 거래를 통해서 그 대금 지급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류 거래에 더해서 신용장 거래를 요구하게 되고, 협상 과정에서 신용장 거래를 통해서 대금을 지급하자, 뭐 이렇게 합의를 보통 합니다. 이 본질적으로 신용장은 매도인이 매매 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매수인의 은행, 즉 개설은행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매도인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즉 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물품이 운송 중에 또는 목적지에 도착하고 난 후에 매수인에 의하여 거절당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선화증권 등과 같은 적절한 서류에 의하여 물품을 선적하였다는 것을 은행에 증명하면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용장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독립추상성의 원칙, 원인계약, 또 자금관계, 원인관계, 자금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이 원인관계라는 것은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관계들, 그러니까 매매계약상 뭐 항변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신용장 법률 관계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절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 또는 뭐 독립추상성의 원칙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아까 뭐 파산 얘기 나왔지만은 일종의 건 자금 관계인데 이 자금 관계로부터도 이제 독립된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매매 계약, 또 한정치산자, 금지산자가 체결한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무효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신용장 대금, 그러니까 매매 대금 상당의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신용장 대금은 이제 매매 대금에 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신용장의 법률 관계는 독립추상성이기 때문에요. 또 은행이, 개설은행이 지금 피고 매수인 기업이 파산했다. 그러니까 내가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면 이걸 상환받을 수 없고, 난 그래서 지급하지 못하겠다.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신용장을 개설하면 그것은 어떤 무조건적인 확약이고, 신용장상의 법률 관계에 의해서 그거는 자금 관계의 항변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뭐 뒤에 또 나옵니다만 다시 한번 계속 아까 뒤에 나옵니다만 먼저 좀 이해를 하시고 계속 이 문제가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니까요. 머리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용장 개설에 의하여 매수인의 신용은 은행의 신용으로 대체되며 매수인의 은행, 즉 개설은행은 매수인의 파산이나 계약 불이행 위험을 부담한다. 개설은행은 그렇죠. 이제 매수인을 믿고 어떤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장이 개설되면 은행에 의해서 그 대금 지급이 담보되죠. 그러니까 은행의 신용으로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개설은행은 매수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은행으로서 매수인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매도인은 매수인의 신용이 좋다거나 아니면 은행이 매수인에게 신용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따라서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함으로써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갖추어 이를 제시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매수인과 개설은행이 모두 파산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급을 받지 못할 뿐이다. 개설은행 자체가 파산하면 이제 조금 달라지겠죠. 제3세계 국가의 소규모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는 등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거래은행에 대한 신용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은행까지도 파산하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염려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용장이 개설되었어도 이렇게 최악의 경우, 신용장을 개설한 개설은행마저 파산하는 그런 최악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그 재수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지금 확인 신용장 제도가 있습니다. Confirmed LC. 그러니까 이제 통지은행이 있고요. 이 통지은행은 매도인의 개설은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의 거래은행.
물품을 지금 팔고 대금을 지급하려는 매도인의 거래은행이 통지은행이 돼요.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고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도인 통지은행이 그 개설 사실을 통지합니다. 개설 사실을 통지하면서 이 통지은행이 확인을 부과할 수 있어요. 신용장 개설 사실을 확인하고 나는 여기에 컨포메이션 하겠다. 그러면 이 대금 지급을 같이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이 확인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상업신용장에 비해서 이 확인신용장이 개설이 되면은, 그러니까 통지은행이 확인을 부과하는 확인신용장이 개설이 되면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개설은행이 뭐 제3세계 국가, 못 사는 나라 국가로 파산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그리고 또 파산을 했다 하더라도 이 통지은행,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해서 대금 지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신용장 제도가 있어요. 확인신용장이 개설된 때에는 확인은행도 요구되는 서류가 제시되면 매도인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것이며, 따라서 매수인의 신용은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신용으로 대체된다. 은행 두 개가 지급을 담보하겠다. 그냥 신용이 더블로 이게 제공되는 거예요. 결국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이 파산하거나 이행을 거절할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확인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의 재정적인 상황에 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죄에 있고, 은행 간 거래관계에 따라 자기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신용장의 확인을 받았다는 것은 확인은행이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을 담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확인신용장의 경우에 매수인, 개설은행, 확인은행이 모두 파산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겠죠. 확인은행은 또 자신의 거래은행이기도 하겠고요. 또한 확인은행은 보통 매도인의 거래은행인 바 확인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자국 법원에서 이행을 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불편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확인신용장은 매도인에게 매우 유리한 그런 신용장입니다. 신용장 거래에서 매도인에게 지급을 하는 은행은 서류만을 심사하고 물품이 계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묻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입은행의 조사 의무는 서류 심사 의무입니다. 서류만을 심사해야 돼요. 물품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원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항변으로부터 절연되기 때문에. 이 물품이라는 건 뭐 매매 계약 관련해서 뭐 물품에 하자가 있다 할지, 뭐 실제 선적일이 늦었다 할지, 뭐 이런 원인 관계이기 때문에 신용장 법률 관계는 독립추상성의 원칙이죠. 그래서 은행은 서류에 기초해서만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장 거래는 서류 거래의 원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매도인은 사전에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도 신용장 조건에 적격한 서류만 제시하면 대금 지급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여 물품을 선적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매도인은 선적을 하지 않으면 선화증권과 같은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선적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매도인에 의하여 서류가 제시되었다는 것은 서류 자체가 위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이 선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뒤에 뭐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서류 자체가 위조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라면은 이 선화증권 같은 선적 서류가 제시되었다면은 이건 물품이 당연히 선적되었다는 것을 뭐 증명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매수인은 물품 자체를 인도받기 전이라도 은행으로부터 선적 서류를 인도받으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용장 거래를 통해서 일단 제1차적으로 매도인의 대금 지급 불안이 제거되고요. 이 신용장 거래를 하게 되면 매수인에게도 유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선적 서류,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선적 서류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품이 운송 중이라도 그 선적 서류를 이용해서 유리한 조건에서 시장에 그 물품을 전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적 서류 중에 선화증권 같은 것은 지시식으로 발행되고 유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서에서
팔아넘길 수 있다. 전매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사법상 그걸 전매라고 그러죠. 매수인의 다시 또 제3자에게 이걸 파는 것. 이것이 이제 전매가 됩니다. 요건대 신용장 제도에 하여 은행의 신용을 매개로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알지 못한 당사자 간에도 계약이 성립되어 이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공신력 있는 은행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신용장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첫째, 유동성의 제공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업신용장이 등장하기 이전의 중세시대의 신용장은 환어음에 대한 지급을 담보하고 그 유통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통화 역할을 하였는 바, 상업신용장도 간접적으로나마 통화로의 역할을 여전히 수행한다. 왜냐하면 신용장에 의해서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는 즉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환어음이 일람 후 정기 출급식인 경우에도 매도인은 어음을 할인받음으로써 즉시 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동성, 금융 기능을 한다. 유동성을 제공한다. 금융 기능을 한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신용장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 보증신용장도 많은 서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개설 의뢰인의 불이행이 있으면 신용장 수익자는 즉시 신용장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증신용장, 아까 뭐 건설계약 같은 경우에 그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발행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은 그 문헌상 요구되는 그 서류들 아주 형식적입니다. 그 서류 사실 그 채권자로서 채무불이행이 있었다 스스로 진술하고 그 보증신용장, 은행 보증을 통해서 그 신용장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쉽게 신용장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신용장은 신용의 대체 역할을 합니다. 뭐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그 매수인 신용 상태 은행이 대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거래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신용 상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지급 약속을 신뢰하지 않거나 신용에 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상업신용장에 하여 매수인의 신용을 개설은행의 신용으로 대체하거나 확인신용장의 경우처럼 확인은행의 신용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매도인은 주저하지 않고 매수인과 거래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신용장 중에 보증신용장도 개설의뢰인의 이행약속 가치를 높여준다. 즉 이행의무자, 개설의뢰인이죠. 채무자. 그러니까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건설계약상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난감하죠. 뭐 일부 한 10% 20%만 이렇게 되고 그래도 그 건설공사가 방치된다. 그럼 난감합니다. 이 이행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개설은행이 지급할 것이라는 개설은행의 약속에 의하여, 즉 신용의 대책에 의하여 수익자는 이행의무자의 신용상태나 선의를 평가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국제거래에 참가할 수 있다. 것이죠. 자, 신용장의 세 번째 기능, 그러니까 두 번째 기능은 신용의 대체고요. 세 번째 기능은 이제 비용의 절감입니다. 국제거래에서 매수인이나 이행의무자의 지급이나 이행을 담보하거나 또는 그의 신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신용장이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왜냐하면 보증에 의해서도 이행이나 지급이 담보될 수 있고 또한 거래 당사자가 직접 신용을 평가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은행 보증, 뭐 요구불 보증, 독립 보증, 뭐 이게 다 같은 말인데요. 이 보증이 그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이 은행 보증은 신용장보다 많은 비용을 요합니다. 개설은행은 일반적으로 개설은행은 거래은행이기 때문에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고, 따라서 신용장은 수익자가 개설의뢰인의 신용을 직접 조사하거나 평가하는 경우보다 적은 비용으로 국제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신용장 거래 관계에서는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의 신용 상태를 평가해서 신용장을 개설하죠. 은행 보증은 그 보증을 의뢰하는 보증 의뢰인이 신용을 직접 조사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자가 그런 의뢰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의 절감 있고요.
소송 비용의 전가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신용장이 개설되면은 이제 그 피고 주소지 소재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소송 비용이 부담되는데 그것이 이제 전가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누가 소송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은 계약에 반영되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대금 지급 전에 물품을 검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서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을 조사할 기회를 갖기 전에 미리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는 실제 있어서 당사자 간에 매수인이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합의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매수인이 물품을 조사하지도 않고 대금을 지급하니까요. 결국 그 물품의 하자가 나중에 발견이 되면은 이제 매수인이 부랴부랴 피고 매도인 소재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신용장이 개설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신용장 그 자체는 기본계약과 원칙적으로 독립한 것이며, 수익자가 신용장 조건을 준수하는 한 수익자가 기본계약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개설 의뢰인의 신용장사 의무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이것을 우리가 독립추상성의 원칙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우리 이기수 선생님은 독립성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independent principle, 독립성의 원칙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또 뭐 서은재 교수님 같은 분은 이제 독립추상성의 원칙 이렇게 부릅니다. 조금 뭐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그 원어로 이 독립 independent principle, 독립성의 원칙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들은 서류 거래에 의한 지급에 합의한 것이고, 물품이 계약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신용장 금액을 지급할 것에 합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물품에 하자가 있는지 이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원인계약상, 매매계약상 다툼이고요.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뭐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아까 같이 합의를 하게 되면요, 물품 검사하기 이전에 이제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근데 이제 신용장이 개설되게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 이행 여부에 관해서 분쟁이 있는 때에도 수익자는 서류의 제시로서 먼저 지급을 받게 되고, 개설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서 수익자가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해서 이미 지급한 신용장 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신용장에 의한 지급과 관계되는 한도에서 당사자들의 소송에 관한 부담을 수익자, 즉 매도인으로부터 개설 의뢰인, 즉 매수인에게 이전하였음을 의미한다.